이 코로나는 이제 어떠한 역경도 우리의 재기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국내외에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개성공업주 지원재단 김지장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성공단은 평화입니다. 개성공단은 번영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실정적으로 담보했던 국민의 행복의 미래창이었습니다. 개성공단 14년의 역사는 이미 체험해본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였고 한반도 평화경제의 실증적 창이었습니다. 국민의 행복의 미래가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확인했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평화를 닫고 경제를 닫고 국민의 행복을 닫은 정책 실패였습니다. 북측에 제재한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노동자들을 제재하고 압박한 무지간한 정책 실패였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평화와 번영에 국민의 행복을 여는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 국민의 행복은 협상의 대상도 눈치 보기의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는 4년의 기간 동안 억장이 무너지고 터지는 분통으로 피눈물 흘리는 기업인들과 실직 상태에 놓여있는 입주기업 노동자들,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입니다. 무지에 의한 정책 실패의 사례인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4년 동안이나 열지 못하고 있는 2020년 오늘 현재의 매일매일도 정책 실패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비정상을 이제는 정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강의가 아닌 실천적 결의로서 열어야 합니다. 실천적 결의로서 엄중히 제안합니다. 개성공업주 지원재단 관리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개성공단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입니다. 북측 중앙특구 개발 주도총국은 법률이 정한 개성공단 관리 운영의 지도기관입니다. 남측 개성공업주 지원재단과 북측 중앙특구 개발 주도총국이 만납시다. 개성공단 재개 여건 환경 마련을 위한 재단 총국 간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합니다. 북측 총국이 제안하는 편한 일정에 개성공단에서 만납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 만납시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만납시다.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 정상 간 합의의 실천적 결의로서 만납시다. 국민의 행복의 고대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실무협의가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만납시다. 여러분 크게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왜 열어야 하는가? 개성공단은 평화 제조 공단이었기 때문에 열어야 합니다. 사실 공단 주력에 주둔했던 북한 최강 군사 부대를 15km 이상 뒤로 후퇴시켰던 그 놀라운 당시 남북 간의 최고위 간의 동조를 되살려야만이 문제가 풀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서는 적십자 총재가 되는데요. 첫 행사로서 그 12월 중순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시장으로 반출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거기 참석해서 그 트럭에 실은 냄비들 이런 제품들이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냄비가 아니고 제품이야 공산품이 아니고 평화를 싣고 가는구나.
70년의 냉전 빈벽을 녹이는 특산품을 싣고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시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전 빈벽 70년의 냉전 빈벽을 녹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요, 2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보여준 민족 이 공조의 뜨거운 느낌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7분간 간단한 연설을 했는데 그 속에 해롭는 한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서 자수만대 불러주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주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던 저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초조했는데 연설이 끝나자마자 우레 같은 박수를 들으면서 저것이 바로 민족 공조의 흐름이다. 저것도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고 너무 강대고 눈치 보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민족 공조해 주시죠. 개성공단 얘기가 나오면은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2002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통일부에 제기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먼저 협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때 적성국 교역법 때문에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가 있어도 그 기계를 북한으로 개성국화를 하려면 이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점 때문에 그거를 먼저 극복하기 노력을 했었습니다. 2003년 3월달에 1만 평 시공단지 철사를 뜨기 전에 그 제도적인 정리로부터 볼 필요가 있어서 미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의 기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더니 처음엔 노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당시 조명균 교류협력장을 제가 직접 미국에 보냈습니다. 참모부를 만났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 보름 있다 또 가시죠. 보름 있다 또 갔습니다. 갔다 들어오더니 웃으면서 들어와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됐습니다. 미국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3번은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처리가 비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1월 2일 바로 이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던 신년 할애에서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에서도 좀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019년 미국이 이런 워킹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발목 잡던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대통령이 결심하셨구나.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런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외교가 받쳐지고 통일부가 받쳐지고 국방부만 받쳐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월 7일 신년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여섯 개 사업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1월 2일 신년 발표에서 인사 말씀, 1월 7일 신년사,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그 얘기를 시리즈로 들으면서 개성공단 금년에 열리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고 4월 27일 합의했고 5월 19일 날 또다시 합의했던 철도로 연결도 이제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걸 해야만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선수 수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동 개최한다는 얘기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조한 미국 대사가 개발공방이고 뭐고 남북협력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에 절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내외인이 이런 주권 침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길래 1월 2일날 대통령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확실히 이번에는 정부가 우리 통일부가 밀고 나가려고 그러구나.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저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월 4일 오전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금년도에 중계 한미연합 훈련을 하기로 했다. 물론 규모는 대대급으로 한다고 했지만 훈련을 하기로 보고를 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틀렸구나. 대통령이 1월 2일 신년 하루에서 말씀, 1월 7일 신년사,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이제 작년처럼 미국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현돼서 나갔을 때 북쪽에서는 은근히 기다렸을 겁니다. 비록 미국과는 이제 회담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적어도 남북협력 사업에는 뭔 얘기는 척하고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내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통일은 올라간다. 근데 국방부에서 훈련 결정을 보고 북한이 3월이 되면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이고 지금 금강산이고 철도고 3월달에 훈련이 시작이 되면 비록 그것이 대대급에서 며칠간 짧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금년 봄도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뉴스 보니까 또 트럼프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없다. 그런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못 만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간섭을 했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알렉스 워이라는 대북정책특별부대표 들어와서 한미국 긴그룹 회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해리스 대사가 앞으로 모든 남북관계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외무부 왜 이럽니까 진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외무부가 왜 이럽니까? 대통령 뜻이 그쪽에 있으면 외교부가 알아서 움직여줄 것 아니에요. 대통령 뜻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국방부가 알아서 물론 최소한 금년 봄은 좀 2018년처럼 취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통일부 출신이라서 통일부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아주 용감하게 얘기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알렉스 왕이 이제 회의를 끝내고 가는데 금강산 계열관광 그리고 철도로 연결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미국도 이해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뭡니까 그게? 이게 이렇게 밑에서 부국장급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통령급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세월에 이 일이 되겠습니까?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지난 2000년, 28년 전 일입니다만 18년 전에 했던 것처럼 삼고초려의 정신으로 직접 장관이 좀 가시든지 아니면은 국무국장을 보내든지 청와대에서 움직이든지 해서 개성공단, 철도도, 금강산 이 3대 경협사업 4.27에 합의하고 그 이후에 또 합의한 그 사업을 이제 금년에 우리 국민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미국이 양해하라. 미국이 양해하라. 미국 치면 무기지 않는 도움이 안 해서 올 테니까 그래 하라. 그래서 미국을 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얘기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되지 않더군요. 미국 한 방에 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이른바 동맹국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끌려오더라. 김대중 대통령도 박영축 발언을 부시를 적극 설득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연설하게 만들고 인도적으로 하겠다고 만들고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말씀하셨으면 국방부, 외무부와 통일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청와대 한 번씩 말고도 없이
미국을 설득하는데 몸으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당위론적인 얘기해봐야 미국의 실무자들이 뭐라고 보면은 못 움직이는 이 불쌍한 나라, 이거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설명드리지만 외교업장에서 세계관의 세계치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 여론이다. 국민 여론 없고 좀 외교부가 미국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 여론은 지금 계속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강산도 다시 열어야 되고 철도로 연결해야만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쉬울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그래야 그게 있어야 IS에 가서 무슨 공동개최를 밀어달라는 얘기를 볼 수 있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외교부 방부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기 바랍니다. 훈련도 3월달 훈련하는 게 남았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일 되려면 하룻밤 사이에도 끝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 여론이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로 연결이 3대 경영사업 때문에 훈련을 금연에 안 했습니다. 가을에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는 절대 예정이다. 여론이. 그러니 지난번 합의한 것은 좀 잠시 오래해주자. 국방부를 움직여주시고 외교부는 2번, 3번 미국에 가서 고위 친구와의 회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그 불러가지고 100년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국체 통일부 이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아울러 느끼게 됩니다. 2004년 9월달에 여기 계신 정동영 장관님 모시고 미 국무부 장관 파월, 국방장관 러스펠트, 라이스 안보보좌관 장관님께서 만나시면서 외교력을 통해 가지고 개성공단을 결정적으로 열게 되었는데, 이 개성공단이 벌써 문을 닫은 지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남북연락사무소장으로 지난해 5월달부터 매달 한 번씩 개성을 가게 될 때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이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겨주는 분들은 안 계시고 공단 전반에 걸쳐서 무성하게 저초가 자라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다시 재개하기로 이렇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엄중한 또 대북 제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강구했는데 쉽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람 씨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비발할지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오늘 여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성기업인 여러분, 여러 가지 손해와 더불어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안타깝고 더욱 자주 여러분들을 뵈면서 함께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8일 날 NSC가 열렸어요. 그 전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근데 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개짜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48시간 뒤에 폐쇄 발표라는 거예요. 48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책 결정 절차가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 최악의 대외정책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미국의 압력과 요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명확한 증거도 없고 절차도 생략됐고
이게 사실 남북교류협력법상에 위법적 요소가 있고 헌법상에 또 위헌 요소도 있고 그것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치지 않겠다고 남북 합의도 했잖아요. 두 번째, 2004년 착공 준공 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더 어려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쉽진 않아요. 말하자면 한미 워킹그룹을 북에서는 신조선 총독부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족쇄로 일일이 미국의 결제받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특별히 2004년보다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2003년 1월 초에 NPT 탈퇴로 시작된 2차 핵 위기, 그리고 미국은 북을 그때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붕괴론, 선제 타격론, 외과 수술식으로 찍어내는 그런 선제 공격론이 판치고 있을 때였고, 이라크 전쟁을 개전한 후였어요. 그래서 북을 칠지도 모른다, 북의 전쟁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명확하게 속도 조절론, 지금이 개성공단 할 때냐,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남북이 경색돼 있어요. 2000년 6.15 정상회담에 대한 특검 수사로 해서 남북 관계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2003년, 4년 냉각, 아주 냉기로 흐르는 때였어요. 남북이 원할지도 않아. 미국은 북을 붕괴시켜야 된다는 게 판치고 있었고, 내어권이 쥐고 있을 때로. 그런 속에서 개성공단을 여는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출발점은 2000년 6.15에서부터 이제 동력이 생긴 거고요. 2004년 제가 7월 1일 날 통일부 장관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통일부 장관 올 때 욕심이 개성공단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한 가지 욕심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녹록치 않은 거예요. 미국의 반대를 돌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당시 NSC를 총괄 이종석 NSC차장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국 워싱턴에 갈 수밖에 없다. 접전에 뛰어들어서 설득할 수밖에 없다. 콜린 파월은 굉장히 친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거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북방구 럼스펠드였어요. 2004년 8월 31일 펜타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개성공단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게 휴전선 바로 DMZ 바로 북쪽의 개성입니다. 개성. 럼스펠드 머릿속에는 그때 온통 이라크밖에 없을 때였어요. 사망자, 전사자 숫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늘어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제가 럼스펠드를 설득한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총심이 짧지 않소, 총심이. 두 번째는 이 개성공단은 이게 경제사업이면서 안보사업이요. 세 번째, 이것은 미국의 분자비를 줄일 수 있어. 왜냐? 한미 동맹의 가장 이 두통거리, 골치 아픈 건 총심이 짧다는 거예요. DMZ에서 서울까지 40마일, 64km. DMZ에서 평양까지 160km. 이게 일반 포로는 안 닿잖아요. 미사일만. 결정적으로 분리하죠. 그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2,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기 경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영상 정보, 멀리 인공위성으로 계속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판독하는 작업. 두 번째, 고성능 정찰기를 쫙 고공에 띄워서 계속 감축을 하는 거. 휴먼 인텔리전스. 사람 집어넣어서 정보 빼는. 이런 걸 판독해가지고 조기 경보 시간을 늘리는 거였죠. 여담으로 제가 그 뒤에 언젠가 샌프란시스코 밑에 몬터레이라는 그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한인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 참석하는 분들 중에 그 DLI 교수가 두 분인가 있었어요. DLI가 뭐냐면 Defense Language Institute, 그래서 국방 언어대학이라는 대학이었어요. 그 도시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화 중에 한국인 교수가 거기 4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이게 누구한테? 미국 장병들한테.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1년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한국말 듣기,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봤더니 이런 감청하고 이 영상정보 이거 판독하는데 동원되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중동 아랍어 배우는 아랍어 가르치는 선생이 1,300명쯤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말 가르치는 선생이 한 700명이고 세계 3위 언어가 한국어, 북한어겠죠. 북한어.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핵심 논리로 럼스펠드 장관에게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역사를 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그때 오는 8일 롤리스라는 이 동부가능당 차관 부차관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아까 미니스터 정이 얘기하고 저를 챙겨라 내일 대통령한테 보고하란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속도 조절로는 적극적인 협조론으로 바뀌게 되고 그로부터 10년 오다가 2016년에 이제 덜컥 닫아 버렸단 말이에요. 자 결론. 자 그럼 지금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렉스 오기가 왔다 갔는데 통일부 정부 반응을 보면서 제가 참 좀 이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당당해야 합니다. 국제사회 협력이라고 왜 말합니까?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해야죠.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해제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여건 조성 피동태 수동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하겠다라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알렉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속도를 맞춰라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충분히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개성공단이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열려야 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성공단이 여는 게 비핵화 조치와 그 대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독자 공간이 생긴다. 통 큰 리더십.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큰 리더십을 본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어려워지면은 어쨌든 간에 이 정부에서 한때 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 때문인지 항상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어떤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까 정세영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고요. 특히 그 개성공단 문제가 오면은 아직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남아있는 제가 빚진 사람이 되는 느낌. 특히 기업인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그러는데요. 다시 또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5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걸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법이 뭐 다 아는 건데 그 중에 제가 혹시 생각하는 새로운 게 될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개성공단 재개라는 것 자체가 개성공단이 서로 남북이 2013년 8월 달에 다시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할 때 더욱이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합의 내용은 남북 정상선언을 통해서 모든 역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중에서 가장 기속력이 강한 합의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때 합의한 내용이 이거죠. 남과 북은 통행자 및 근로자 초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일원의 안전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 회복, 군간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어떠한 정세 영향을 받지 않고 한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 사실 이때 이거 할 때는 아마 북한이 또 이때가 바로 북한이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을 때 그 집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마 먼저 이 개성공단 갖겠다 이거 상상도 못하고 북한 절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북한이 동의했고. 자, 근데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신다. 이거 북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북한의 핵심이라는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8월 달에 이 합의서가 나오기 전에 즉 5월 달에 북한이 근로자 철수시키고 다시 복귀시키고 하면서 남북이 합의서를 만든 그 시점에 아시는 것처럼 2013년 2월 달에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3차 핵실험을 헌 상태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왜 4차 핵실험이 됐다고? 물론 해서 안 되는 거지만 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는가? 더욱이 이 엄중한 합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개성공단의 합의문을 갖다 복원하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의 복원이고 도덕성의 복원이다. 이건 매우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개성공단의 재개가 결국 남북관계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비핵화에서 지금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가 중재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그 능력을 잃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안 되니까. 즉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지 미국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재개는 바로 남북관계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비핵화의 진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 다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여개월 동안에 지금 뭐 전혀 지금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 우리에게 항상 주문하고 주술처럼 얘기하는 거. 즉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비핵화와 진전과 비핵화와 같이 목표를 맞춰야 한다. 이 말 따라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북미 관계 전혀 없었고 적대관계고 비핵화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먼저 돌파해서 남북관계 발전이 결과적으로 그걸 남북관계 발전을 갖다가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비핵화 협상을 갖다 만들어내고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가 때로는 한반도 정세, 비핵화의 진전을 갖고 왔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역사적 경험이에요. 우리가 마치 건망증 환자도 아니고 망각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것이 비핵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수단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우리도 생각 못하는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무슨 실화냐면, 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완화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친국적이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말이 안 됩니까? 자,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목표가 같습니다.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어떤 방법을 갖다 활용할 것인가 해서 제재가 나왔고 제재 완화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제재 정도로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재를 갖다가 지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상응 조치하자. 여러분, 그게 무슨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문제입니까? 뭡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안 된 방법에 대해서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우리 정부가 이거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아무리 봐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치고 올라가면 절대로 안 갈 것 같다. 그 리비아 얘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이 조치를 취한 만큼은, 비핵화 조치한 만큼은 뭔가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더욱 지금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경제, 북한이 완전히 경제에 아주 올인하고 있더라. 그런 거 뭐 개방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청신호 아닌가. 이걸 나름대로 좀 국무경례해서 비핵화에도 이용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이 왜 친국이 되고 빨개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목표와 방법을 전도시키고 있는, 혼란시키는 이 국민 정서와 세계 의식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왜 도대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갖다 일정하게 완화시켜가면서 북한을 끌어내자는 얘기에 대해서 왜 그것이 불온한 얘기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독점권, 이거는 미국이 목표를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독점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독점권을 획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보다 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세 번째, 남북 군사력 긴장 완화의 상징이고 긴장 완화의 실질적인 버팀목이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남북 경협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얼마나 성공적인 사례고, 이것이 위기에 찬 한국 경제의 미래의 돌파가 된다는 것, 기회창이 된다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성공했다는 것, 이거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2003년 그 당시 개성공단 착공식할 때 야 그거 가가지고 말도 안 돼 무슨 공사한다고 빨갱이들 무슨 사업을 해 하면은 다 망해. 무슨 말하고 정부가 책임질 거냐? 너희 봐 북한 애들 말이야 전혀 너희 같이 경쟁을 못해. 다 망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이익이라는 그러한 그 사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결국 남북경협이 우리 미래의 기회창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걸 갖는다는 것이 입만 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냐는 우리 국민들이 왜 이 어마어마한 기회창을 갖는 이 닫히는 거에 이 12월이 바로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아니 개성공단에 적어도 개성공단을 갖다가 확장은 안 하더라도 124개의 입주해 있는 우리 업체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 갖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미국의 기업이 거기 있고 그랬다면 미국인은 끌었을까요?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데는 미국이 제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지만 또 정말 존경을 말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인해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보호 차원에서.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게 이건 중요하지만 어떻게 제기할 것이냐인데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개성공단 재개의 국제적인 그 명분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설득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김진영 이사장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자, 그럼 북한에다가 북한 그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현금을 주면 임금으로 현금을 줘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즘 북한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밀가루나 설탕 같은 것이 국산품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북한의 기업들이 그게 아마 유엔 제재와 상관없죠. 그걸 갖다가 중국이라는 데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성공단 기업가 개성공단 재단에서 북한하고 협의해가지고 북한의 특정한 그런 교육기업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자, 우리가 사가지고 너희한테 밀가루하고 설탕 얼마나 줄 테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북한 돈을 갖다가 우리 앞에다가 갖다가 줘서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한테 월급 나눠줘.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쌀이나 이런 걸 갖다가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의 교육업체들하고 직접 해가지고 교육업체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월급을 주는 방식이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니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밀가루하고 설탕만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수출 안 되죠. 오이사 조치. 그 역사적인 그 유물인 오이사 조치는 이런 게 그걸 이제는 이제 폐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들 좀 생각을 해보자 하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개성공단에 들어가도 옛날처럼 아주 싸게 안 될 겁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도 우리는 충분하게 서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갖다가 확장하는 거 좋다. 이건 다음에 언제 이게 좋다. 그렇지만 114개의 쫓겨난 철거된 우리 입주 기업들만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보건 가동을 하자. 그 다음을 얘기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번째 제안은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조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해 주자고 좀 결의안을 냈어요. 자, 이 결의안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연말에 북한이 더 도발적이고 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중러가. 자, 중러도 지금 알고 보면은 북한 비핵화는 목표는 똑같은데 미국이 오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중로가 처음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낸 건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제가 이제 주장을 했죠. 스냅백 조치를 갖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걸어가지고 그거 같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통과시켜보자. 미국이 좀 반대하지 말고. 더욱이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니까 그러면서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 제재 완화 결의안을 갖고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개성공단을 갖다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남북철도 도로 연결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재 완화 결의안 등록을 한 걸 갖다 조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역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잖아요. 대통령의 의지가 빚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천명에 따라서 추진해야 됩니다. 미국이 아니 도대체 관광을 갖다 북한에 대해서 관광 개별 관광이라는 말도 굳이 구차합니다. 관광이라면 되죠. 기업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거 갖다가 무슨 뭐 저는 그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만 보도했다는 의교부에서 뭐 미국한테 인도주의적인 것부터 먼저 이상가족부터 하는 거니까 걱정 마라. 북한은 여러분들도 북한하고 협상을 해보셨을 거고 저도 해봤습니다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협상하기 까다로운 상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북한한테 항상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항상 냉겨놓고 뭐를 해. 왜? 국내 여론 그 다음에 미국 눈치를 하고 그러면은 한미연합군사도 마찬가지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축소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북한한테는 꼬투리 잡히고 북한 김정은은 그걸 갖고 북한 주민들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만하게 결국 한미연합군사를 한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냥 딱 떨어가지고 관광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거나 미국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발표하면 되는데 그거 갖다가 또 우리 여론 눈치 보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볼 때는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뭐 이거 뭐 관광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는 항상 명료하고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하고는 이거저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적 자세를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된다. 김정 이사장이 말하는 건 오늘 그거는 그야말로 나는 만약에 북한이 호응에 온다면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그럼 나는 뭐 그야말로 정부가 나를 붙잡아들어 무조건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 다시 한번.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의지를 보일 거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군대에 가서 고생하고 온 아들이 제대로 하면 야 벌써 군대가 끝났냐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되게 서운해합니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모를 것처럼 벌써 4년이 지났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피가 마르는 4년이고 지금도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기석, 김학권, 신학용, 유동욱 회장님 와 계십니다만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김무성 의원께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문을 닫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 가장 잘못한 것이 개성공단인 것 같은데 정동영 의원님 말씀처럼 미국의 구체적 압력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게 전술실 때문일까? 통일 대박론 때문일까? 무슨 정성술사가 이야기를 해줬을까?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문을 닫아라는 압력이나 그런 무시적 흔적이나 증거가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데 갑자기 4년 전에 2월 10일 날 개성공단 문을 닫았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됐을 때 개성공단 복원의 꿈을 다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들은 다 했을 텐데 저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문을 닫았으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나 미국한테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125개 기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지를 알선해주고 뭔가 지금 바이어들이 신용이 떨어질 텐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금융 지원을 좀 해주고 정말 말만 승찬이 있었고 보장해 주나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2000시장 시절에 조그만 돈이나마 2차 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럼 정부를 신뢰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북핵 개발에 돈을 내주는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내팽개 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의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현 부총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개성공단에 다 재산을 투자해놨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이것을 다 부실재산으로 취급을 해서 신용등급을 저하시키고 추가 금융 지원을 안 해주니 이것을 자산으로 정당히 평가되도록 해주란 말이죠. 그런 조치를 이 정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부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금도 전혀 제대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법정관리 부도위기에 자살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125개 중소기업인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늑대와 소년처럼 이 어려운 이 남북협력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정부가 내팽개치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신경제 시대에 어떤 기업인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근자열 원자래라는 것처럼 지금 있는 사람들 잘해야 다른 사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내각이 정세균 총리부터 이걸 분명히 추가 보상을 해서 금강산도 하십시오. 금강산도 정말 했다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 사업에 정부의 말씀을 따랐던 기업인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재작년이 벌써 됐습니다. 2018년도에 도입부 비핵 합의와 평양선언할 때 우리 신한용 우리 대표께서 개성공단 대표로 거기 남북정상회담에 참여를 했는데 백두산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거기 김정은 위원장 있는 데서 개성공단 못 될 거다 이런 희망 섞인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또 작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10년사로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심지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기 공장에 기계가 제대로 정말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차 한번 방북하다조차도 우리 통일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내줍니까? 미국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미국한테 물어보고 허가 받으세요. 그냥 통보하면 되지. 허가 내주고. 이게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때 남북정상회담 이행위원장을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해서 이행 준비를 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아쉽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CVID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 좋은 시기에 백두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잡은 그 남북 분위기 속에서 컴플리트리하게 베리파이어블, 이리버서블, 돌이킬 수 없도록 디벨롭먼트 사우스 앤드 노스 코리아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모두를 허용해 주지 왜 그렇게 청와대에서 통제를 했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통제해서 못했던 겁니다. 북북은 좋다 그러는데 정말 이 황당한,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몇 번 제가 임종석 실장한테도 이야기하고 통일부 장관한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잘 안 먹히더라고요. 미국이 눈치 보고, 미국이 뭔가 이게 제재 완화로 간 것에 대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심기 관리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주저하다가 이제야 김현철 장관으로 조명부에서 바뀌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북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삶은 소대가리가 오른다는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이나마 이제 개발 관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걱정입니다만 오히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북 간의 방역 체계 간의 협력의 계기로 저는 활용하고 백신 개발 등의 협력 계기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엔 결의 2397호가 400만 배럴을 원유하고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한정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하루에 쓰는 정제유가 250만 배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쓰는 250만 배럴의 5분의 1을 가지고 2,400만 백성들이 1년 동안 먹고 살아라 그러면 이게 정말 살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대량 살상국이라고 말할 정도의 유례가 없는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가 자기 말한 대로 유례가 없는 제재라고 자랑할 정도의 그런 가혹한 제재를 하고 또 추가 제재를 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핵실험도 하지 않고 아니 미사일 핵실험 폐기장도 어찌됐든 폐쇄시키고 했는데 아무런 보상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2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ICBM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지금도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짜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보다 프리라이더, 무임승차라고 방위 분담을 더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성과로 북의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중단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리틀 기프트를 준비했다. 북의 핵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난 그게 기대를 했습니다. 리틀 기프트가 유엔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개성공단과 저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고 마지막선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오늘 이렇게 4년 전 오늘을 기억하고 만들어주신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함께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정말 무너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벽을 무너뜨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얼마 전에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했던 동영상을 보고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자신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가의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이래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양 세력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고 끌어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런 대륙 세력과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누구 밑에 줄을 서야 살라고 생각할까? 왜 친중 아니면 친인? 4대 강국에 왜 코리아 퍼스트를 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용미가 돼야 되는데 미국 그게 종속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 반도 세력론을 저는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해양과 대륙설 속에 끼어서 어떻게 어느 쪽에 붙어야 사는가라는 비주체적인 사고가 아니라 반도 세력론을 정립을 해서 우리 항상 총리께서 말씀한 대로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 정신을 가지고 반도가 중심의 세력이면 이탈리아 반도가 지중해를 노바의 호수로 만들고 갈리아를 비롯한 게르만의 대륙 세력과 밑에 아랍을 비롯한 이집트, 애굽의 그런 해양 세력을 함께 통합함으로써 천년의 로마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발칸 반도는 민족이 분열되고 찢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유럽의 화약고가 돼서 2차 세계대전에 촉발이 바로 사라예보 총성으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과연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에 동북아의 화약고 유럽의 발칸반도처럼 동북아의 발칸으로 갈 거냐? 로마의 천년시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대한해협이 극동의 보스포러스 해협이 되고 동해바다와 서해바다가 제2의 지중해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도 세력이 통합돼서 힘을 갖게 된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자주적인 코리아 포스트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중요한 토대가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개성공단을 통해 정말 이 일본과 중국의 경제 속에 너트크처럼 이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 바로 첫 출발이 개성공단의 재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